올해와 내년 저는 좀 매도 물량이란 차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금리에서 좀 찾자면요. 네.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를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은 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당장 놓여져 있는 그 두 개 중에 더 싼 거를 일단 그냥 지금 당장에 고정이 더 싸면 고정을 맞아요. 그냥 선택한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네. 이 장표에서 2019에서 2020년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좀 더 쌌을 때거든요. 네. 실제로도 2019와 2020년에는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높았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뭐 30년 만기, 40년 만기라고 해도 고정금리가 30년 가는 게 아니라 5년 네. 갔다가 5년 뒤에 그때 변동. 당시 금리로 이제 바뀌는 그런 거죠. 그때 가서 고정을 택하든 변동을 택하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보시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고정금리를 택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의 금리가 2%대 이걸 받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언더 4% 정도에 두 와 배 있으니까 이상. 네. 이제 이분들이 새로 바뀌는 금리가 2.5%에서 4%로 뭐 25kg에서 40kg로 이렇게 바꿔들어야 되는 네. 그런 시기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히 야 그거 뭐 한 고작 1.5% 더 오른다고 누가 던지겠냐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심한 분은 뭐 월 이자를 250만 원 내다가 400만 원 내는 환경 그렇죠. 그러면 야 이게 400을 내더라도 집값이 신나게 올라주면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죠. 현상 유지만 한다?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운 네. 거거든요. 차라리 팔고 이 400 안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올해와 내년은 고정금리가 워낙 낮았던 2019년, 20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좀 더 고통스러워지는 구간이다. 이 점이 매물이 쉽게 없어지기보다는 매물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 고정으로 받았을 때 냈던 이자와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면 이제 시세에 적용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럼 이자가 진짜 급격하게 변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냈던 금액이 2배씩 막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에서 한 4% 정도 그 정도 차이 네. 250만 원 내다가 400만 원 그렇다고 올해 기준금리가 아주 많이 내릴 거냐 그렇진 않다 보니까 올해 안에 5년 전처럼 한 250만 원으로 맞춰지는 그런 환경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니겠죠. 분명히 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저도 뭐 대학생 시절에는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막 우리나라 미국 할 거 없이 막 주식시장이 막 빠지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고작 0.25% 그것 때문에 내가 산 주식가가 왜 떨어지냐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이게 참 약간의 변화가 매크로에서는 참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휘발유 가격이 한 100원, 200원 오르면은 네. 실제로 길가에 다니는 차가 훅 줄어요. 줄어듭니다. 네. 신기하죠. 아니 우리나라에 포르쉐, 벤츠 이렇게 많은데 뭐 그 사람들이 이게 휘발유 가격 뭐 한 100원, 200원 오른다고 차를 안 모는 게 말이 되냐 싶은데 근데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막 100원, 200원 오르면 길거리에 차가 네.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면서 교통이 이제 막 좀 더 원활해지고. 원활해지고 네, 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야 그거 좀 변한다고 뭐 누가 팔겠어? 뭐 누가 그걸 안 하겠어? 막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큰 변화를 분명히 주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헬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데드리프트에 비유하자면 코로나 시절은 이제 기준금리가 0.5%였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그때는 5kg짜리 이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35kg로 이게 변한 거거든요. 어후,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약한 사람은 35kg로 변하자마자 오 하고 이제 전 놓죠. 놓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2022년 말에 막 20%, 30% 낮은 가격에 던지셨던 분들이고 네. 버틸 힘이 있는 분들은 35kg가 돼도 버티긴 하는데 네. 문제는 35kg인 상황이 너무 오래 가면 네. 약한 사람부터 이걸 시간을 두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게 30kg 혹은 뭐 25kg까지 가도 여전히 5kg일 때보다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버티다가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는 그냥 금리가 단순히 올랐다가 아니라 0.5%일 때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에 비해서 과거 낮았던 수준인 0.5%까지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지금 하나 관건인 거죠. 네. 금리 인하 이제 시그널이 나오기는 했잖아요. 네, 뭐 동결 네,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뭐 금리를 쉽게 내리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까요? 지금 어떤 시장의 예상은 하반기 중에 미국이 한 3-4번 내리면 우리나라는 2번 정도 내린다. 그게 지금 예상이긴 예상 합니다. 시나리오. 물론 이제 네. 틀릴 수는 있겠지만 네. 분명한 거는
미국이 내리는 횟수보다는 우리가 내리는 횟수는 더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표에서 보신 것처럼 검은색이 미국, 네. 이게 유럽, 이게 한국, 맨 밑에 있는 이게 일본인데 미국, 유럽, 우리나라 모두 다들 많이 올렸는데 우리는 미국과 유럽이 저 정도 올릴 때 더 많이 못 올렸단 말이죠.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더 올렸다가는 가계부채 큰일 나고 네. 뭐 우리나라 경기 망가질까봐 네. 멈춰놨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좀 더 내려도 우리는 덜 내려서 이 격차를 다시 좀 좁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더 천천히 더 적은 폭으로 그렇게 내릴 거다라고들 대부분 예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비교가 되네요. 네, 네. 아예 간극 자체가 한눈에 그렇죠. 보이니까요. 남들이 많이 올릴 때 참고 못 올렸으니까 네. 내릴 때도 남들보다는 더 적게. 금리 인하라는 어떤 신호가 뜨더라도 많이 내려갈 거야. 앞으로 뭐 저금리 시대 이런 생각은 전혀 지금 할 수가 없는, 미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가서 간극을 좁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당장은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래도 조금 올해 안에는 그런 사인들이 오기는 올까요? 이미 좀 오고는 있는 게 사실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장 전통적인 답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때, 침체가 오면은 이제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담을 낮춰줘서 경기를 좀 살릴 목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죠.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은 우리가 금리를 대한 2012년 이후로 금리를 굉장히 여러 번 내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또 왜 내렸냐라면은 결국은 내수가 너무 침체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편하게 내릴 수 있던 이유가 유럽과 미국, 일본의 금리가 저 밑에 있었어요. 이들이 워낙 우리보다 낮은 금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좀 덜 눈치 보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면서 그때그때 편하게 금리를 네. 또 낮출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시기 2010년도 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보니까 물가는 신경 안 쓰고 경기만 신경 쓰면서 좀 더 편하게 인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금리를 천천히 올리다가도 내릴 때는 급하게 내렸다라는 것은 과거 패턴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금융위기가 와서 금리를 저렇게 우리나라도 5.25%에서 2%로 다른 선진국들도 다 급하게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저렇게 급하게 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우리가 2008년에 봤었던 것처럼 금융위기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럴 때는 급하게 내리는데 그 정도 어떤 파국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좀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 사람들이 좀 힘들다 뭐 이런 거는 급하게 내리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내린다는 거죠. 네. 급격하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좀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하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씩 내리는 그런 패턴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금리 인하도.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10년대는 못 봤던 이 물가 상승이라는 물가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데 맞아요. 이 물가라는 게 잡힌 상황이 완벽하게 밑으로 간 게 아니다 보니 더더욱 신중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변화가 올지도 궁금한데 부동산 집값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예전에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었지만 2022년에 한번 겪어보니까 야 그때 금리 많이 올렸더니 장난 아니더라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그래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집값이 빠졌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가면 이제는 오를 일만 남지 않았냐 이렇게 또 1대1 대응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채권은 확실히 그렇죠. 채권은 정말 딱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은 그렇지만 부동산은 채권이랑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채권과는 달리 이거를 사는 사람들의 얼마나 힘드냐 내가 집을 살 만한 어떤 이 그런 상황이냐 그러니까 빚을 내기가 쉬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같이 받는 것인데 과거의 저금리 시절에는 누구나 기승전 꿈은 이제 건물주 가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벌었든 간에 건물 하나 사는 게 꿈이었던 이유도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0.5%쯤 가 있으면 채권 가격이 국채를 사건 은행채를 사건 금리가 1%도 안 나오거든요. 야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 1%도 안 나오는 거. 근데 건물은 가지면 수익률이 그거보다는 그래도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건물을 사서 동일한 금액으로 건물을 샀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 이젠 채권, 국채나
국채나 그런 가장 안전한 채권인 국채나 은행채를 샀을 때 나오는 이자가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돈도 과거에는 개인들이 채권을 사는 양이 1년에 끽해봐야 한 2조 이랬던 게 이제는 한 달에 2조에서 4조 채권을 사고 있어요. 현재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고령화될수록 특징은 뭔가 내가 다달이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네.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다달이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너무 저금리일 때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월세 받을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 돈 가지고 건물 사봤자 이거밖에 못 받아? 네. 지금 국채가 이렇게 주는데? 라고 하니까 지금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가 매우 낮아지면 그럼 당연히 국채나 은행이 금리를 매우 적게 줄 거고 네. 그러면 다시 쪽으로. 부동산 쪽이 부동산 각광을 쪽. 받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금리가 매우 많이 낮아졌을 때 워낙 다 물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지금 국채나 은행채를 사시면은 세전으로 3.5% 정도로 받지만 수익률, 네. 세전 수익률이 그 정도 되지만 네. 지금 이런 꼬마 빌딩이나 수익형 부동산 혹은 아파트 월세 수익률은 한 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흐름을 얻고 싶은 사람이 네. 투자 용도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매우 안 좋은 수익률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면 여전히 음. 부동산이 덜 매력적인데 아주 많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감각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임대 수익률과 어떤 국채 금리 혹은 안전한 채권의 금리를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집 마련을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 이제 대출을 받더라도 좀 뚜렷하게 금리 변화의 방향이 결정된 후에 좀 결정을 내리는 게 나을까요? 물론 제 생각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떨어졌거나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이제 갭이겠죠. 그러니까 전세가와 그렇죠. 집값의 차이가 네. 많이 줄어드는 뭐 그런 곳은 내가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뭐 그리고 나는 지금 정도의 금리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그걸 사는 걸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여전히 갭이 굉장히 크고 네. 갭이 큰 만큼 되게 많은 빚을 내야 해서 이자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상급지 고집하면서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성이란 게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투자구로도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고는 했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금리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금리가 빨리 떨어지게 된다면 얼른 나도 스탠스를 좀 바꾸기는 해야겠죠. 그때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졌고 네. 그것도 빨리 떨어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떨어졌는데 금융위기 때 시기처럼 빨리 떨어졌지만 시장 회복이 빨라서 다시 빨리 올린다? 이러면 또 빨리 떨어졌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질렀다가는 네. 낭패를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네. 금리라는 게 뭐 1년 뒤, 2년 뒤 이런 걸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대세는 좀 천천히 낮아진다라는 건가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빠르게 낮아지면 그때 생각을 바꾸고 빠르게 낮아지더라도 다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 초저금리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거에 따라서 역시 나의 투자 판단은 바꿔서 해야죠. 네. 이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 대출을 받아요, 제가. 그럴 때 이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중에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하실 수 이거는 있어요. 정답을 들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의견으로. 네, 의견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쉽게 잡히지 않고 뭔가 다시 재발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고정금리로 묶어두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죠. 금리를 천천히 내리다가도 야, 안 되겠다. 인플레 잡기 위해서 어느 순간 다시 올려야겠다. 이런 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고정금리 택했던 분들은 뭐 금리 올리든 말든 상관없죠. 편하니까요. 뭐 그런 것이고 인플레 위험도 이제 없고 이제는 침체로 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금리 시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라면 변동금리에 몸을 맡겨서 가는 것이고 개인이 이제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때 판단의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인플레가 심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다. 그냥 경제 저성장 저물가로 갈 거다. 저성장 저물가로 갈 거다 라면은 변동금리 가시는 거고 인플레 위험이 아직 여전히 너무 높다. 언제 다시 이렇게 금리 내리다가도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러면 고정금리를 택하시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또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실 때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계속 공부를 부동산에 대해서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이 부분도 이제는 꼭 지표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